달여울의 낚싯대를. 박종화. 나의 인생관. 휘문출판사. 유정세월. 나와 문학과 아버지. 글을 쓰다가 붓을 놓고 앉아 있을 때라든지, 잠을 자고 나서 머리에 나의 여생을 가만히 회상하고 있을 때면 문득 아버지와 어머니 생각이 간절하게 일어난다. 60 고개를 앞으로 바라보면서 하루에도 20-30장의 글을 쓰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내 생활은 아마도 숙명적인 사주인가 보다. 나는 요사이 문학하는 길을 더욱 개척하기 위하여 작품과 잡문을 쓰고 있는지, 생활을 유지하려 하여 글을 쓰고 있는지 나 자신이 나를 회의하고 싶다. 이런 때마다 나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각이 간절하다. 아버지는 나를 극진히 귀여워하고 아끼셨던 때문이다. 글을 쓰다가 몸이 고단해서 곤비한 생각이 드는 때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각이 불현듯 일어난다. 아버지가 계셨으면 얼마나 나를 아껴주시고 함부로 정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타이르시랴. 이런 생각이 나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립다. 을유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횟수로 1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매년 10여 차씩 돌아가신 아버지의 생각을 반드시 아니하고는 못 견딘다. 일부러 생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생각이 솟아나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내 아버지는 1945년 8월 25일에 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민족 해방을 보신 지 열흘 만에 별세를 하신 것이다. 이때 내 아버지의 연치가 73세시니 지금까지 만일 생존해 계시다면 86세나 되신다. 인생 70고래희란 말도 있지만 요새 세상에는 장수하는 분이라면 86세도 넉넉히 살아 계실 수 있는 연세다. 이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이 더욱더 간절하다. 이때 내 아버지께서는 식도암으로 돌아가셨으니 정신은 돌아가실 때까지 말짱하셨다.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세상 일을 예언하셨다. 지금도 이 예언의 말씀은 내 귓가에 쟁쟁해서 나의 폐부를 찌르곤 한다. 해방 뒤 10일경에는 소련군이 벌써 평양으로 진주하였고 미군은 아직 서울에 상륙하지 않고 일본의 관동군은 만주에서 쫓겨 몰려서 서울로 들어오고 안재홍은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라디오로 방송을 하면서 서둘러 대던 때라 내 부친은 병석에서 한숨을 쉬시면서 미소가 붙었으니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을 테다. 몸 조심해라 하는 말씀을 나에게 하셨던 것이다. 내 아버지는 이렇게 선견의 명이 계셨다. 6년을 두고 계속하는 좌우익 싸움은 마침내 6.25 사변이 일어났고 9.18 수복이 되고 일사후퇴를 당했다. 나는 6.25 사변 때는 지하에 엎드려서 하루 한 번 아버지를 생각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는 내가
일제 때 문학의 길로 나가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셨다. 진중한 어른이라 나한테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 아버지의 친구 말씀을 들으면 속으로 매우 기뻐하셨다는 것이다. 나의 처녀 시집 흑방비곡이 단행본으로 출판되었을 때 이러한 새로운 시도 있는가 하고 친구들에게 말씀하셨고 훨씬 그 뒤에 역사소설 금삼의 피와 대춘부, 전야, 다정불심, 여명, 수필집, 청태집 등이 계속해서 출판되니 내 아버지는 돋보기를 써가면서 내 작품을 하나도 빼지 않고 열독해 주시는 눈치였다. 여기 대해서 나한테는 한마디 말씀도 아니 계셨으나 나의 어머님께서는 은근히 자랑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다. 해방 뒤에 민족을 쓰고 청춘 승리를 쓰고 홍경래를 쓰고 깊이 괴 속에 넣어버렸던 시집 청자부를 간행하고 처음으로 친구들이 해주는 출판 기념회를 가져. 이럴 때마다 아버지가 계시었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으랴 하는 생각이 내 가슴에 가득했다. 지금도 나는 임진왜란, 삼국북류와 여인천하를 집필하면서도 아버지가 계셨다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좋아하셨으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4년 전에 예술원상을 탔을 때도 아버지의 생각이 안타깝도록 생각났던 것이다. 아버지가 내 문학하는 길을 이해하셨던 것이 고마웠고 다음엔 누구보다도 제일 나를 아껴주셨던 것이 고마웠던 때문이다. 어머니가 물론 끔찍하게 나를 생각해 주시지만은 나는 내 문학을 이해해 주시는 아버지가 더 정이 들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물론 안 어른이시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에게 지날 것은 정한 이치지만은 엄하신 아버지가 내 몸을 아껴주시니 고마움이 더 한층 컸던 모양이다. 나는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30 이후에는 딴집 살림을 했다. 그러나 나는 날마다 한 번씩은 아버님과 어머님을 뵈러 큰 집에를 갔던 것이다. 나는 한창 건강했던 30, 40대 몸인데 겨울에 혹시 저녁을 매시고 먹고 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인사를 여쭙고 나올라 치면 아버지는 나의 일어나는 것을 만류하셨다. 밥 먹고 곧 일어나지 마라. 밖에 나가면 선뜻해서 감기 든다. 땀 들여 나가거라. 나는 땀이 아니 났건만 아버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어려워서 일부러 앉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요사이 나는 가끔 이 생각이 문득 일어난다. 3, 40의 작년 때는 그만두고 오늘 60이 가까워 오는 이때 내가 땀이 나서 밖에 나가기로 서니 누가 있어 감기 들라 땀 들어 나가거라 하고 내 몸을 아껴주실 분이 계신단 말인가. 이럴 때마다 나는 시를 왜 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아무리 생각한들 침부대하고 벌써 가서 아니 계신 것을 어찌하랴. 도향 나빈의 아버지는 도향의 문학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희열 박영희의 아버지는 희열이 문학을 해서 집안을 망친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빙허 흔진건의 양어머니는 아들이 문학을 한다고 절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오직 나의 아버지만이
나의 문학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껴 주었다. 아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작품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애독해 주었다. 이러하니 아버지의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나는 상부탄이란 시를 쓴 일이 있다. 이것은 일제 말기 소위 대동아 전쟁 중 외인들이 우리들에게 창씨 개명을 하라고 강제로 협박했을 때 창씨 개명을 아니할 것을 결정한 뒤에 이 시를 지었던 것이다. 상부란 청상과부라는 뜻이다. 수절하는 청상과부가 하마터면 회절을 하려 했다가 몸을 깨끗이 가졌다는 것을 노래한 것이다. 정절을 지키는 과부가 몸을 회절하듯 창씨 개명할 뻔했던 것을 아니하고 배견한 것을 자위해서 노래한 시다. 님이여 봄빛이 하도 곱길래 뒷동산을 거니로소. 부르러니 없건만 뒷동산을 거니로소. 무심코 참으로 무심코 거니로소. 때 푸른 봄을 베타 푸르기 공단결 같고 따스한 햇살은 아지랑이를 일으켜 돌빛조차 나려다오. 시들어진 마음 새엄만 눈은 활짝 핀 누른 개나리 불거래한 살구꽃뺨에 부시도록 환했나니 꿀벌은 가지에 잉잉거리고 나비는 꽃뺨에 힙세며 몸부림칠 때다. 가벼운 한숨이 부드러운 내 입술을 스쳐 꽃다발에 스밀 때 하얀 나비 한 마리 옷같이 하얀 나비 한 마리 너울너울 살구꽃을 떠나서 사불사불 감돌다 살포시 내 어깨에 주저앉았소. 내 몸이 마치 백꽃인 듯이 정신이 아찔했소. 나는 드리운 치마를 짓밟고 쓰러져 버렸소. 오호 님 위에 굳게 닫힌 얼부푸른 정열의 창문이 하마하면 열릴 뻔했소. 님이여 이것이 봄인가 보오. 정연코 어수선한 봄 꿈자리인가 보오. 젊은 홀어미를 울리는 봄 꿈자리인가 보오. 수절하는 청상가부는 나 자신에게 비한 것이고 나비는 일제의 유혹을 뜻한 것이고 오호 님 위에 굳게 닫힌 정열의 얼부푸른 창문이 하마하면 열릴 뻔했소. 하느님은 민족주의를 상징한 것이고 굳게 닫힌 얼부푸른 정열의 창문이 하마터면 열릴 뻔이란 하마터면 창시를 해서 민족주의자의 절조를 지키지 못하고 외인한테 굴복을 하여 창시를 할 뻔했다는 심경을 노래한 은유의 시였던 것이다. 이때 외정은 전국적으로 소위 황국신민을 만든다고 우리들에게 강제로 압력을 더하면서 창시를 시킬 때 집집마다 호구 적발을 하여 창시를 안 하는 자는 외제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 하면서 연설을 하고 선전을 하고 기간을 정하여 호적을 고치는 신고를 하게 했던 것이다. 온 조선은 비등이 되면서 서울, 시골을 말할 것 없이 모두 다 풍성학녀로 창시를 하게 되었다. 우리 집안에서도 친족들이 찾아와 성 갈 것을 이야기하고 의논했다. 날마다 모여 의논해도 결정이 되지 않았다. 하자는 사람, 못하겠다는 사람 두 패로 갈라진다. 모인 사람들은 제종, 삼종들이었다. 우리 집안에는 외인에게 벼슬하는 사람은 없으나 학교에 다니는 자질들 때문이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최후의 길이 당도하였다. 내 아버지는 나를 따로 불러내 의향을 물어보셨다. 나는 내가 창시를 하는 날은 내 문학은 거짓말 문학이 됩니다. 하고 대답했다. 가장 침통한 대답이었다. 내 아버지는 이 뜻을 알아들으셨다. 가족 회의석으로 돌아가시어 분과 단위로 자유재량할 일이지 온 친척이 보조를 같이 할 필요는 없다 하고 선포해 버렸다. 이리하여 우리 집만은 창시를 아니했다. 만일 아버지가 창시를 한다면 나는 꼼짝없이 따라서 창시가 된 판이다. 이리하여 최후의 기간 영시가 지나가 버리고 나니 호적 사유란에는 아무개는 박으로 창시를 했다라고 실려 있어서 나는 언제나 박종화였다. 해방이 되니 나는 민족 문학하는 사람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이것도 우리 아버지가 나의 문학을 이해해 주신 덕이다. 이만큼 아들의 문학을 이해해 주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또 있는가. 이리하여 나의 민족 문학을 해본다는 신념은 더욱 굳어졌다. 나는 문을 닫아 걸고 글씨 공부를 했다. 공부가 아니라 소일이었다. 안노공을 쓰고 하소기체를 흉내내어 보았다. 나는 술을 마시고 시를 썼다. 이때 주붕들은 시인과 문인이 아니었다. 회월과도 거래를 끊었다. 탈봉과도 자주 만나지 않았다. 주붕들은 시정의 친구들이었다. 이 무렵에 나는 회고를 썼다. 비취를 썼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